밥 먹는 시간하고 잠 잘 때만 스키를 벗어라. 나머지는 걸을 때도 훈련할 때도 항상 스키를 신고 있어라. 이 명령이 가능한 군대가 있어요. 북한의 스키 특수부대예요. 여단 전원 6천에서 7천 명이 스키를 타요. 스키를 못하는 사람도 부대에 오면 배워야 해요. 배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신고 걸어 다니면 된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이 부대에서 34살의 참모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명훈 선생님이에요. 북한에서 스키 특수부대 여단의 참모장이라는 건 여단장 바로 다음 실세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줬어요. 이 부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 북한 자강도에 어떤 군수시설이 있는지 들어보면 좀 놀랄 거예요. 김일성이 항해 무장투쟁을 할 때 스키부대 구상이 나왔어요. 태백산맥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 지역에서 스키로 신속히 기동하면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발상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지금의 스키 특수부대가 됐어요. 부대 규모가 여단이에요. 여단은 대대보다 큰 단위인데 이 부대는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래 여단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요. 최고 사령부 직속이에요. 정명훈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참모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대장이 50살인데 참모장은 34살이었어요. 나이가 더 적어도 참모장은 부대의 실제적인 운영을 책임져요. 작전, 기밀 보관, 사고 방지, 모든 행정까지요. 그래서 대대장도 참모장을 잘 만나야 성과가 올라간다는 말을 했어요. 노른자위라고 했어요. 부대의 노른자위가 참모장이라고요. 잠깐 훈련 이야기를 들으면 더 실감이 나요. 아침 기상하면 바로 이 점 OKM 산악 달리기예요.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면서 장애물을 넘고 담벽을 뛰어넘고 시멘 비탈을 밧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종점에 도착하면 주먹 3,000개예요. 그날 3,000개를 못 채우면 밥 먹고 나서 나머지를 채워야 해요. 눈이 없는 봄, 여름, 가을에는 자전거로 훈련해요. 근데 그냥 자전거가 아니에요. 제비 자전거라고 하는데 차대에 총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군용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격 훈련을 해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운동장에서 몇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리막을 그냥 내려오라고 해요.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그냥 놔버려요. 그렇게 익히는 거예요. 스키도 같은 방식이에요. 처음에 배우는 사람도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신고 다니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명훈 선생님 부대가 있던 곳이 자강도예요. 북한의 내륙산악 지역이에요. 자강도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군수공업이 거기 집결돼 있어요. 군수공업의 핵심 기지예요. 정명훈 선생님이 공개한 시설 몇 가지가 있어요. 강개뚜락도 공장, 겉으로 보면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240mm 방사포탄과 각종 미사일탄이 나와요. 표면은 민수용 공장, 내부는 군사 생산시설이에요. 만포화약 공장, 인민군대에서 쓰는 폭파 장약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다리를 끊어뜨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쓰는 폭발물이에요. 그 공장에서 자석폭탄도 나와요. 자석으로 철제 표면에 붙어서 터지는 장치예요. 영화에서 잠수병이 배 밑바닥에 붙이는 그거예요. 배움이 천리길 전기공장. 이름은 전기공장인데 전파교란 장치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걸 쏘면 일정 지역의 전파가 다 무효화돼요. 무선 통신을 막아버리는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게 공개된 것들이에요. 공개 안 된 것들은 더 있겠죠. 자강도에 군수공업이 집중된 이유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내륙 깊숙이 있어서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워요. 미군이나 한국군이 공습을 해도 내륙 산악지대는 접근 자체가 어렵고 지하시설로 숨기기 좋아요. 김정일이 자강도는 보급을 특별히 잘 해주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정명훈 선생님 부대의 참모장실 안에 기밀실이 따로 있었어요. 콘크리트 벽이 50심 두께로 된 방이에요. 그 안에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면 안 돼요. 유사시에만 뜯어보는 봉투예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 대대는 몇 시 몇 분까지 어디에 도착해서 어떤 대상물을 타격하라는 전쟁 명령이에요. 그 봉투가 뜯리는 순간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뜯는 순간 그 부대는 이미 목표 지점으로 출발해야 하는 구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에요. 자강도에 혈액 대용액 공장이 있어요. 덱스트란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피대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피가 아니라 피 대신 수혈할 수 있는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정명훈 선생님이 실제로 써봤다고 했어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그걸 맞아요.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인데 기능적으로는 작동했다고요. 이게 왜 있냐면 실전에서 부상자가 생겼을 때 수혈할 혈액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수부대가 적 후방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부상자가 나왔을 때 혈액을 구해올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체제를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군수공업의 철학이 여기서 보여요. 자급자족이에요. 외부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모든 걸 자체적으로 만드는 구조예요.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 자급자족의 범위가 커져요. 부품도 자체 제작, 연료도 자체 확보, 피대 용액도 자체 생산. 이게 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핵이든 미사일이든 외부에서 들여올 수 없으면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요. 북한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갔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정명훈 선생님이 김일성을 직접 만난 이야기도 해줬어요. 훈련이 있을 때 김일성이 나타났어요. 지나가면서 악수를 했어요. 어릴 때는 김일성이 마치 호랑이같이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악수를 하고 보니까 손이 아이들 손보다도 부드러웠다고 했어요. 그 악수 이후에 뭔가가 내 피부에 전달됐는지 팔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장 흥분한 순간이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북한 엘리트들이 김일성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공포도 있었겠지만 존경과 감동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해요. 두려움만으로 수십 년을 버티는 체제는 없어요. 어딘가에 감동과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정명훈 선생님이 34살에 참모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19살에 당에 입당했고 국군장 1급을 2개 받았어요. 1급을 2개 받은 사람이 없어서 김일성이 개별 교시를 내렸어요. 이 사람을 잘 육성해서 혁명대우에 세우라는 교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 찍어서 빠르게 올린 거예요. 그 배경이 있어서 34살에 참모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키 특수부대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짚을게요. 북한 군사 전략에서 유격전은 핵심이에요. 정면 충돌보다 후방 침투, 교란, 타격이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스키부대는 그 유격전에 특화된 부대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는 산악 지역에서 일반 보병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을 스키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침투할 수 있어요. 한반도의 겨울은 특수부대에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특히 북부 산악지대는 눈이 많고 기온이 낮아요. 그 지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병력이 스키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자전거 훈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이 없는 계절에는 자전거로 같은 방식의 훈련을 해요. 빠른 기동, 이동 중 사격, 장애물 돌파, 스키든 자전거든 원리는 같아요. 정명훈 선생님이 탈북한 이유가 있어요. 집안 문제가 생겼고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까지 공무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충성심도 어느 순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체제에서 자기를 배반한다고 느끼는 순간 충성도 재뿌리게 된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됐어요. 가족도 데려왔어요. 아내와 아들까지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자유였어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번 돈이 내 돈이라는 것, 그리고 남한테 선심도 쓸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면 주머니로 다 들어온다고 했어요.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아랫사람들을 움직이는 구조. 그게 나름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 특권이 자유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힘으로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가져오는 거였으니까요. 그 차이를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다고 해요. 힘들어도 내가 몸을 움직여서 번 돈은 온전히 내 거라는 것. 그게 말 한마디로 가져오는 것보다 왜 더 좋은지를 여기 와서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수부대원이 일반 부대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정보 접근 범위예요. 일반 보병은 자기 대대 수준의 정보를 알아요.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여단 참모장 수준이면 훨씬 높은 수준의 기밀을 다뤄요. 봉투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참모장실에 기밀실이 있어요. 그 안에 전쟁 명령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참모장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참모장은 유사시에 자기 부대가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 알아요. 표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부대는 이미 어디 가서 뭘 해야 한다는 게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참모장은 단순히 훈련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작전 계획의 일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탈북하면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한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 이런 사람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탈북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군사 기밀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의 선을 스스로 조절하면서요. 정명훈 선생님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구분했어요. 공개된 내용은 공개하고 민감한 부분은 조심했어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신뢰감을 줘요.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지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키 부대가 한반도 안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특수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수준이에요. 20만 명이 넘는다는 추정이 있어요. 그중 스키 특수부대는 일부이지만 겨울철 산악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한국 군사 전략에서 북한 특수부대 침투는 주요 위협 중 하나예요. 정면 충돌 외에 후방 침투, 주요 시설 타격, 교란 작전, 그걸 담당하는 게 특수부대고 그중 겨울 산악 작전은 스키 부대가 해요. 정명훈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여기서도 분석 자료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역할을 해요. 어떤 부대가 있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떤 시설이 자강도에 있는지 그 정보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이 방송에서 한국 스키장에서 직접 스키를 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스키장에서 타는 방식이랑 북한 특수부대에서 타는 방식은 달라요. 한국에서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려오는 걸 먼저 배워요. 폴대 주는 방법, 에지 쓰는 방법, 속도 조절하는 방법. 북한 특수부대에서는 빠르게 내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보다 속도, 회피기동, 그리고 이동 중 사격이 중요해요. 방송에서 정명훈 선생님이 슬로프를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자세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면서 내려왔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게 훈련받은 방식이에요. 천천히 우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스키장에서 취미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명령이 없어도 임무가 없어도 그냥 타고 싶으면 탈 수 있다는 게요. 이게 작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꽤 큰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스키는 전투 도구예요. 그걸 타는 이유가 전쟁 준비예요.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명령받아서 훈련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스키는 레저예요. 즐거움 때문에 타요. 추워도 재밌어서 가는 거예요. 같은 동작인데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생존과 전투 준비, 다른 쪽은 즐거움과 여가. 정명훈 선생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차이를 경험한 거예요. 스키를 타면서 전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재미를 느끼는 것. 그 경험을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무기였던 게 취미가 된 순간이에요. 그게 한국에서 사는 것의 의미 중 하나예요. 도구가 경험이 되는 것, 훈련이 여가가 되는 것, 그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명훈 선생님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들어간 게 91년이에요. 북한 최고의 군사대학이에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나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가 소련이 해체되는 시점이에요. 냉전이 끝나가던 시절이에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던 소련이 무너지고 그 이후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왔어요. 그 시절에 북한 군대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훈련 자체는 유지했어도 식량과 물자가 부족했을 거예요. 군인들도 배가 고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훈련 강도는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부 위협 인식이 있으면 군대를 약화시키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정명훈 선생님이 훈련받던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를 알면 그 훈련의 의미가 더 실감나요.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특수부대 훈련은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 특수부대를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라는 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한 군사력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정보가 돼요.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게 외부에서 위성사진이나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정명훈 선생님이 그 정보의 일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정리해 볼게요. 북한 스키 특수부대는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 안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정명훈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빈칸을 채워줘요. 훈련의 강도, 부대의 구조, 자강도의 시설, 김일성과의 악수 에피소드, 그리고 왜 탈북했는지. 그 모든 게 연결되어서 북한 군대의 한 단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스키장에서 취미로 스키를 타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